인공 포유를 하면 송아지가 안 아플 거다, 일이 적을 거다, 내가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개 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진 않은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는 육성 비육 농장에 한 750두 정도 있고 번식 농장에 한 350두 정도 있습니다. 농장을 2개 운영을 하고 싶어서 운영을 하게 된 건 아니고 이 한 곳에서 전체 두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농장을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농장 2개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양쪽에서 번식을 하면서 비육을 같이 가기에는 관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쪽은 번식, 한쪽은 육성 비육을 하려고 아예 분리를 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에 약간의 입식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에는 저희 농장에서 이제 태어난 소들로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건 농장이라는 것도 경영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버거우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게 오히려 내가 혼자 스스로 다 하는 것보다 성적이 좋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 번식 두수로 보면 엄청난 규모긴 한데 그거를 분담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사율은 저희 농장이 5% 정도 돼요. 작년에 325두 정도 태어났고 거기서 5% 정도 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번식을 이만큼 하면서 송아지를 잘 기른다고 하면 뭔가 큰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가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들만 하고 있어요. 어미소가 송아지를 분만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송아지 건강 상태를 살피고 배꼽 소독을 하고 그리고 초유를 충분히 먹여주고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하는 일은 뭐 비타민이나 약간의 주사를 조금 놓고 나머지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 기본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양이 있어요. 이뮤노글로불린 함량으로 따지면 100g 이상은 무조건 송아지한테 먹이는 거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고 제일 많이 먹는 송아지가 150g 정도, 그게 리터수로 하면 2.5에서 3리터 정도 될 거예요. 효과를 봤죠. 봤으니까 계속 사용하겠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어미한테 맡기는 게 비용적으로도 좋고 가능하다면 어미 초유를 먹이는 게 송아지한테 훨씬 좋죠. 문제는 어미 초유 양이 송아지한테 면역을 주기에 충분한 양인가, 그리고 어미 젖이 송아지한테 들어갈 때 정말 깨끗한 상태인가. 바닥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처음 빨게 되는 순간부터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송아지한테 질병에 아무 이상이 없는가. 어미소가 송아지를 보살피지 않고 그러면 사람이 직접 어미소를 보정을 해가지고 송아지를 어미소 젖 밑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이 인력이라든가 노동력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분말 초유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간부터 단축이 되고 또 내가 이 송아지에게 초유를 어느 정도 공급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이 뒤에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지죠. 처음에 분만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어미소하고 분리를 시켜서 송아지 케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부터 소독과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초유도 먹이고. 제가 실제 농수산대를 나와서 학기 과정 중에 이제 외부 실습 기간이 있어요. 젖소 농장에서 처음에 실습을 했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 이제 일본 화우 농장에 가서 실습을 했는데 그 농장이 때마침 젖소 농장은 물론 인공포유는 기본이고 그리고 화우 농장에 갔을 때도 인공포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포유에 대한 장점과 좋은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우는 고기에 맞춰서 개량을 쭉 이어오다 보니까 실제 태어나는 송아지는 점점 생식 체중이 늘어나는데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줄 수 있는 초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유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송아지는 더 클 수 있는데 어미소의 비유 능력이 이 송아지를 따라가질 못하는구나. 그런 게 저희 농장에 한 10% 이상 생기면서 힘들더라도 인공포유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준비를 한 2년간 했었어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분유가 어떤 게 있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걸 또 어떻게 먹이고 있고 또 잘하는 농가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일단 그런 시장 조사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소를 키우면 어떠한 시설을 한국에서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조사했는데 한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은 못했어요.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수소문에서 돌아다닌 농장만 20개 농장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제가 실제 가서 보면 실제 하고 있는 농장은 5군데였어요. 나머지는 하다가 전부 다 이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송아지 급이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매뉴얼화 되어 있는 농장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조금 생산비를 줄이고자 분유를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노동적인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017년 16년 업체하고 이야기를 한 거는 훨씬 더 전부터 하고 있었죠. 포스터에서 나오는 카프레일 그 다음에 스테이션이라는 장비 2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조가 되죠. 요즘에는 ICT 보조나 이런 보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조가 없었고 쓰고 나니까 확실히 노동력이 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내가 공급하고 있는 분유 양이 거의 일정하고 상태도 일정하게 공급이 되니까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저희 여기 사육시설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루에 4.5에서 5리터 정도 먹어요. 그러고 나서 2주 정도 지나면 6리터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를 하면 깨끗하고 한 마리 한 마리 키우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이쪽에서 키워도 아픈 소들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식체가 오는 송아지는 사실상은 없어요. 오히려 어미소 밑에서 있는 설사랑 똑같은 설사도 여기서 오고 그게 이제 치료가 더 빨라질 뿐이지 송아지 아프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농가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한우 송아지 인공포유 방법을 깨주고 싶었고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도 대부분 농가분들이 한우는 분유를 2리터 이상 먹으면 설사하고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한우 분유를 좀 몇 개 타서 2리터 정도 먹으면 얘네가 성장하는 게 조금 더뎌요. 오히려 본인 유지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게 제가 하면서 느꼈고 지금 제가 4.5에서 5리터 먹인다고 했지만 그게 실제로 얘네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딱 좋은 리터 수거든요. 농도는 1리터에 분유 160g 정도 들어가게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인공포유를 하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분유를 얼만큼 타서 먹이는 게 송아지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농도를 알 수 있는 실험을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포유를 할 때 자주 적은 양을 많이 급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급여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까? 그게 좀 알고 싶었고 이 농도하고 급여 횟수가 정해졌을 때 이게 실제로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 그거를 알아보고 싶었죠. 분명하게 느끼는 부분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인공포유를 하면서 어미소 회복하는 속도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좋아졌지만 그게 어미소 안에 자궁 회복 속도하고 발정이 오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농장은 10일 만에 발정 행동을 보이는 소들도 있는데 실제 손을 넣어보면 아직 자궁이 부어있고 회복이 덜 되어 있어요. 물론 번식을 할 수 있는 발정 행동은 빨리 오는 건 사실인데 어미소가 번식을 위해서 준비된 몸이 만들어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송아지 핸들링이 안 되는데 인공포유를 하려고 하면 특히나
기계로 인공포효를 하려고 하면 실패를 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인공포효를 하려고 하시면 적은 숫자로 한번 핸들링을 해보시라. 손으로 직접 포효도 해보고 분유도 타보고, 그게 내가 했을 때 감당이 되면 더 늘려도 되지만, 감당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힘들게 되면 사실상 안 해야 되는 게 맞다. 두수가 많아지게 되면 내가 이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송아지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송아지 핸들링이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기계가 들어오더라도 기계에 맞춰서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도입만 하면은 처음에 기계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데 송아지는 또 이 기계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실패해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저희 농장에 견학 오시는 분 대부분 인공포효를 하면 송아지가 안 아플 거다, 일이 적을 거다, 내가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개 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진 않은 그 각오는 하고 하셔야 돼요. 성적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티가 나고, 이 세 가지 불편함을 해소할 정도로 일에 집중 그리고 관리가 쉬워진다. 딱히 뭐 노하우나 방법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질병이 오기 전에 송아지한테 면역력을 키운다, 아니면 이 질병이 들어왔을 때 송아지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 놓자. 보통 저희 집은 송아지가 설사를 해도 물론 절식을 시키지만 에너지는 계속해서 공급을 시키고, 절식을 하루 이상 가지고 가질 않아요. 절식을 이틀도 시켜보고 3일도 시켜봤는데, 그 송아지가 설사를 했다던가 아니면 탈수가 왔다던가 할 때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먹이는 분유가 대부분은 물이잖아요. 아마 어미젖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송아지가 많은 양을 먹는다고 해도 실제 고용분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절식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송아지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힘을 낼 수 있는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극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의 치료 노하우 중에 하나는, 이 송아지가 질병을 견딜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을 멈추지 않는다. 그게 제일 큰 노하우라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설사를 할 때는 절식을 시키지만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급여를 하고 알카리원을 조금 공급을 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분유를 조금씩, 양을 원래 처음 먹던 양보다는 적지만 분유 양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2, 3일 뒤에는 원래 양으로 계속 설사를 하더라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호흡기로 송아지가 폐사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있을 때 이미 호흡기 백신을 송아지한테 하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샷이라는 그 호흡기 백신이 있고, 외국에서 나오는 비강에다 하는 호흡기 백신 약이 있어요. 저희 농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기록 관리. 어느 누가 와서 이 소에 대한 기록을 보더라도, 물론 노트에 적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내가 농장에 들어왔을 때 이 소를 봤을 때 이 소에 대한 판단이 빠르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미소도 마찬가지고 송아지도 마찬가지고, 그 송아지 앞에 있는 개체 기록 카드에는 이 송아지에 대한 모든 질병이라든가 어떤 처리를 했다든가 몇 시에 태어났다든가 생시 체중이 어떻게 된다든가 어미는 누구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딱 태어나면 생년월일, 성별, 어미소 번호, 몇 시에 태어났는지, 생시 체중이 어떻게 되는지 딱 그거를 처음 기록을 하고, 설사한다던가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다던가 하면 질병 관련된 부분,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어떤 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지, 그런 게 모든 개체 카드, 송아지 한 마리당 개체 카드에 다 쓰여 있어요. 대신에 저희가 노트에 이런 거를 기록으로 남기진 않지만 항시 볼 수 있는 차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들 지금이 엄청 힘든 시기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축산업을 해오신 우리 선배님들도 다 똑같고 지금 또 이렇게 잘 버티면 언젠가는 또 좋은 날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